과부라 화합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등록된 과부라물 종류만 4,000종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안정합니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안정합니다. 안정하니까 잘 분해가 안 돼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일정 기간 머물면서 최근에는 갑상선 암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밝혀졌고요. 어떤 경로로 과부라물에 노출되는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언스화학이라는 이런 대중서적도 집필했습니다. 그만큼 좀 과학의 어떤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이제 오스트리아 또 유럽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런 해조류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영구 금지 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건은 터질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유럽에서는 이제 정해놓은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요오드에 대해서 이제 아이오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요오드 특정 기준치 농도를 넘어서면 절대로 유통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품 이제 검사하면 통과된 경우도 있지만 통과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500ppm이 나오고 어떨 때는 5000ppm이 나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수입 금지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실제로 그러면 유럽의 기준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독일만 해도 20ppm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20입니다. 20인데 우리나라 제품에서 아까 몇이라고 했죠? 500ppm, 5000ppm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500ppm, 5000ppm 넘는 제품들이 팔려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독일은 왜 이렇게 20ppm으로 잡아놨을까요? 그들은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준 잡아놓은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바로 뭐냐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20ppm 정도로 농도를 잡아놔야 사람들 일반적인 식품 섭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도 농도로 관리해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으면 그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치, 안전 위험성 그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잡아놓은 그 농도가 바로 20ppm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그런 20ppm 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견될 겁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그 요오드 권장 섭취량, 그러니까 1일 권장 섭취량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어요.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은 먹어주는 게 좋다. 이건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키면서 먹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많이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1일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1100 마이크로그램이 1일 상한 섭취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더 관대하게 잡고 있습니다. 1100이 아니라 2400 마이크로그램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50이면 충분한데 그래도 넘어서 안 되는 그 함량이 바로 2400 마이크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이 최근에 미역국 한 그릇 드셨어요. 내가 미역국 한 그릇 먹으면 내가 이게 정부에서 2400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난 2400 마이크로그램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역국 한 그릇 드셔도 내가 정부가 말한 기준치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민들은요. 왜 알 수가 없을까요? 돌아다니는 제품, 식품들의 농도를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제가 이제 미역 장사하는 사람을 가정했을 때 제가 판매하는 제품에서 어떨 때 그 농도가 5000ppm 넘었어요. 5000ppm 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 제품으로 미역국 한 그릇 드시면 미역국 한 그릇에 1g 정도의 순수 미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0 마이크로그램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정부가 말한 게 2400이라고 했잖아요. 한 그릇만 먹어도 기준치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관대한 건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1일 상한 섭취량이 11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2배가 훌쩍 넘는 2400 마이크로그램이잖아요. 이렇게 관대한 이유에 대해서 저도 나름 자료도 찾아보고 나름 또 이런 여기저기 이제 조사해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럼 요오드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괜찮나? 우리나라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탁월한 유전자가 있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나? 라는 그런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나라고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식약처에서 그렇게 관대하게 정한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해조류 섭취량이 많은 나라이니 해조류 섭취량이 기본적으로 많은 민족이니 2400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먹어도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관대하게 잡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는 없고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상한 섭취량 2400 마이크론 잡았다는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식품에 대해서 요오드 그 함량, 농도에 대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아까 유럽은 몇이라고 했죠? 20ppm이라고 했죠? 20ppm 넘어서 우리나라 거 다 그 수입 금지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기준치가 없습니다.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 PD님이 하루에 한 그릇 먹었을 때 어떤 날은 1일 상한 섭취를 넘으셨을 수도 있어요. 한 그릇만 먹어도. 하지만 어떤 미역을 드셨을 때는 상한 섭취를 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식품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높은 농도로 돌아다니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상한 섭취량 넘었네 안 넘었네 이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요오드 얘기 잠깐 하면 그럼 독일은 아니 왜 그러니까 아무튼 특정 농도 넘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오드가 도대체 뭐길래 한번 잠깐 거기에 대한 보충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요오드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 원소예요. 당연히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과해서 문제가 없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물도 한 번에 왕창 6리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공기 중에 산소가 산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산소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공기 중에 산소가 100%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람은 죽습니다. 뭐든지 지나쳐서 많은 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오드는 마찬가지로 요오드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전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1위인 이유가 검사를 많이 해서다. 검사를 많이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1위는 안 했을 거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튼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나라에서 이런 나라에서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요오드 함량에 대해서 기준치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은 다 해놓고선 권장 섭취량, 1일 상한 섭취량 정해놨는데 식품에 대한 기준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품에서 왜냐면 그 어떤 그러니까 식품 업체가 있어요. 미역 식품 업체가 있으면 매번 이게 채취할 때마다 농도가 다릅니다. 요오드 농도가. 근데 아무리 많든 아무리 적든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다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걸 해외에 판매했더니 유로에 판매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죠? 수입 금지 조치됐던 일이 벌어졌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정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2025년 기준은 없지만 2035년 뒤에 되면 저는 당연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2035년에 2025년을 바라보게 되면 아니 우리나라는 기준치조차 없었어? 라고 놀란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조만간에 저는 기준치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뭐 김미역, 다시마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내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익한 식품은 맞는데 다만 이제 요오드 함량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제가 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먼저 미역을 말씀드리면 미역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미역국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럼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미역 내 다양한 성분들이 좀 빠져나오거든요. 그때 요오드 성분도 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빠져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역국을 드신다면 주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확실히 체내에 유입되는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진 않잖아요. 그냥 건조된 상태 그 자체 우리가 먹기 때문에 김 같은 경우는 좀 섭취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부라 화합물, 영어로는 약자로 PFAS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뭐 기준도 점점 엄격하게 되고 있는 그런 건데요. 도대체 과부라물이 뭘까요? 뭐냐면 사실 이건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이제 분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소 원자가 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는 통칭해서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죠. 공식적으로 등록된 과불화물 종류만 4,000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많은 것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안정해요. 너무 안정해요. 자연의 환경에서도 안정하고 우리 몸에 들어와도 안정합니다. 안전하다, 세이프, 안전하다가 아니라 안정합니다. 안정하니까 잘 분해가 안 돼요. 사실 뭐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나 자연에 배출됐을 때 분해가 잘 되면 아무도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안정하다 보니까 분해가 안 되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일정 기간 머물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독성 연구도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뭐 갑상선 암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밝혀졌고요. 특히 갑상선암 세계 발병률 1인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사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지금 각별히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유해한 화학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과불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아까 안정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뭐 방수 의료에도 쓰이고 뭐 소파라든지 뭐 이런 뭐 가구에도 제조할 때도 많이 쓰이고 뭐 전자제품 제조할 때도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옷에 쓰였다 한들 뭐 가죽에 쓰인다 한들 우리가 옷을 빨아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을 우리가 빨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과불화물에 노출되는가 살펴봤더니 주로 식품이었습니다. 주로 식품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과불화물에 오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식품들 조사했어요. 뭐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다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농도가 높은 게 여러분이 예상하셨듯이 수산물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수산물에서 왜 높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공장에서는요 폐수를 버리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법이 아닙니다. 대신 정부가 정해준 기준치는 있어요. 어떤 기준치대로 희석해서 버리면 됩니다. 그럼 버리면 강과 바다로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겠죠. 그럼 강과 바다로 쌓이면 처음엔 상관이 없겠죠. 근데 계속 바다로 배출되면 바다라는 게 언젠가 물은 증발하잖아요. 과불화물은 증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서 있는 생명체들이 있겠죠. 그럼 수산물들이 거기에 노출되겠죠. 최종 저희 상위 포식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결국엔 그런 수산물을 먹는 건 우리죠. 실제 수산물에 오염도 많이 돼 있고 그걸 먹는 건 우리고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배출도 안 되고 잘 쌓이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산물이 가장 오염도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 주시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심합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어느 바다에서 수산물을 우리가 채취했느냐에 따라 포획했느냐 이게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참고로 대한민국이란 그 지리적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대한민국도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죠. 근데 옆에도 또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있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다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입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주변 인근에서 해역이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 우리나라 주변에서 채취한 그 수산물들의 과불화물 농도가 검출률이 유럽 인근에서 나온 그런 수산물보다 검출률이 높게 나온 또 심하게 검출이 높게 나온 과불화물도 있었습니다. 아까 과불화물 종류가 4,000종이 넘는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는요 우리나라 생선에서 거의 80% 이상 나온 거예요. 그 수산물 10개 중에 8개 검사하면 그냥 그 특정 과불화물이 나와요. 근데 유럽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10개 중에 한 3개 나오더라 이거. 그러니까 지역별로 검출이 좀 다르고요. 또 검출률은 좀 높더라도 뭐 약간 검출률 차이가 나더라도 뭐 농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높게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딴 데가 좀 농도 높게 나오면 검출률 상대적으로 유럽이 낮다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결국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검출률과 농도 이런 오염도를 종합적으로 보면 좀 우리나라의 그 인근 해역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슬픈 현실은 뭐냐면 아까 뭐 나름 기준치를 정하고 나름 배출하잖아요. 공장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가장 심하게 배출할 걸로 보이는 게 중국인데요. 중국인 게 이제 명확한데요. 사실 명확한데 우리가 중국 앞바다 가서 검사할 수 있을까요? 앞바다 가서 정말 중국 너희 나라는 관리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검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다가 걸리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당장 또 뭐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일어나겠죠. 중국 당국도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이렇게 앞바다에서 조사 못하듯이 우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슬픈 현실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근의 수산물들이 오염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수산물 그러면 아예 끊고 뭐 고기만 왕창 먹고 뭐 채식만 왕창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질문 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수산물 섭취량을 기본적으로 좀 조절하시는 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너무 과한 섭취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뭐든지 많이 먹어 좋은 건 없습니다만은 뭐 축산물이나 농산물 다 마찬가지 많이 먹어 좋은 건 없죠. 근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섭취량을 좀 조절할 필요 있겠습니다. 요즘같이 바다 오염이 심각한 세상에서는요. 기본 섭취량 줄이되 드신다면 당연히 저도 먹습니다. 저도 물론 별미긴 합니다만 저 수산물 같은 거 좋아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섭취량만 섭취했으면 조절하는 거고
거고요. 그럼 드실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탕으로 드신다고 쳤을 때, 막 탕을 드셨어요. 탕을 드시면 그냥 그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이게 그 생선 내에서 여러 성분들이 빠져나오는데 그때 과불함물도 좀 빠져나오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역시 100% 빠져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저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국물, 얼큰한 막 국물 드시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국물째 드시지 마시고 그냥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대중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요. 어떤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 이런 질문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데요. 아니 이것저것 따지면 어떻게 사냐라고 이제 뭐 질문 주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따지면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때가 이런 또 오늘 이런 떠먹여주는 TV에 와서 말씀드리는 게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원시대로 돌아가자 뭐 그럴 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출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공대 교수로서요 산업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뭐든지 그렇게 정확한 지식만 알면 다 안전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에 나오는 거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최대한 위험성 있는 물질에 대해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원시대로 돌아갑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담배, 술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뭐든지 이런 거 지속적으로 오래 우리가 노출되면 암에 걸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급식 종사자분들 사례만 봐도 그렇고 유해한 거에 계속 노출됐더니 폐 이상 소견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평소 유해한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게 언제 어느 시점에 용출되고 내가 언제 노출되는지 이것만 아신다면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 거고 이런 책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해성은 무조건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비례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노출량도 줄일 수 있고 노출 횟수도 줄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상명대학교 강사 교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